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8월 27일 금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침에는 공장장, 저녁에는 주인장. 저는 시사 맛집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대선 후보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던 윤희숙 의원, 오늘 나를 조사하라는 또 하나의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여론조사, 왜 조금씩 다를까요?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후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 관련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무엇일까요? 신장개업 김앤장, 김준호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매주 금요일마다 신장개업이 마련하는 문화 미식회, 범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 모셔서 노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들, 단골 손님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음성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오늘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니까 본인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신 지 이틀 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공수처에 셀프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수사본부에 다시 의뢰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네, 공수처는 지금 윤희숙 의원 수사를 못합니다. 네, 원래 맞습니다. 공수처는 그 고위공무원이 재직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아버지가 그 세종시 땅 산 건 2016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윤희숙 의원은 KDI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서 어차피 공수처에는 수사를 못해요. 수사 네,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 2조 3항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혹은 가족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공수처 관계자와 또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예. 네, 윤 의원 의혹의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 모르고 얘기를 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부주의한 거다, 이런 정도도 확인을 안 했다면, 근데 알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네. 보기에는 윤 의원님 요새 자꾸만 말이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세지셨어요. 이게 급격히 여론이 좀 악화되니까 본인이 네네. 직접 수사를 받겠다는 좀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배경에는 본인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또 급부상을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이미지에 좀 흠결이 갈까 봐 좀 강수를 두신 걸로 보이네요. 오늘 지금 보니까 유튜브가 아직 제대로 안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날치 밴드 아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부 초대 손님이 이날치 밴드인데 그 원래 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기로는 했는데 안내 네. 문구라도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내 문구도 안 올라가 있나 봐요. 카메라가 설치된 큰 스튜디오는 지금 이날치 밴드 세팅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작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는 지금 들리시는 건가요? 예, 목소리는 들리시니까. 안 보이는 라디오는 되고 있는 것으로. 예, 안 보이는 라디오는 진행 중이니까 네. 오늘 1, 2부에서는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 윤희숙 의원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네. 되겠는데요. 공수처 수사 의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프리미엄이거나 너무 부주의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제는 공수처 수사 의뢰 말고 실제 의혹,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의혹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세종시 신방리 농지 약 3,300평을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윤 의원이 KDI에 근무했을 당시나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 동생 남편을 통해서 내부 거래 정보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너무도 몰랐다. 네. 너무 멀리 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몰랐을 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이거 뭐 몰아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사퇴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황혼 귀농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게 아버지한테 이것도 확인을 안 했나? 아무리 부녀지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황혼 귀농인지 아니면 사실은 뭐 노후를 위해서 투기 내지는 투자 이 경계 모호하니까 저는 노후를 위해서 투자했을 수 있다. 저는 납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네. 황혼 귀농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이게 안 그래도 취재진들이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했느냐 물었는데 안 네. 했다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이 자괴감이 든다는 말은 전날에 아버지 분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농사 지으려 했는데 이게 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이걸 보고 좀 놀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 사퇴해변 위에 오늘도 그 기자회견을 하려면 아버지랑 통화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도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의 야당 의원 흠집내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퇴 기자회견 할 때. 근데 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투기냐 아니냐 돈이 해봐야 되는데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냐 안 흘러갔냐 이런 건 오늘 뭐 그 통장 내역도 다 내놓고 공개를 하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당 의원 흠집내기다라고 이야기했던 권익위의 아버지가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된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투기 의혹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네.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도 수사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 권익위원회가 얘기를 했던 건 지금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났는데 오늘도 윤 의원은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는데 네. 황혼귀농 권익위의 야당 의원 흠집내기를 했던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부 이제 정보 거래 관련해서는 이제 KDI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네네. 그 KDI 내 별도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세게 네네. 당시 자신의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도 이제 홍장표 KDI 원장에게 신속히 공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LH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LH 사태 때 그 지역 투기 그 개발 예정 지역을 알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았지만 LH 직원들 전원을 다 전수조사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했었죠. 꼭 KDI에서도 예타하는 부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부서는 일부겠죠. 하지만 KDI LH 사태의 그 전례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KDI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LH 직원들처럼 전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몰랐다. 이런 얘기는 뭐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를. 네. 이재명 캠프 정명 겨냥했어요. 네,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님, 또 네네.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등이 이러한 의회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예,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도 떠나라 이랬는데요. 윤희숙 의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브리핑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6시쯤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서 남동쪽 에비게이트 또 그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잇따라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로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미군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카불 공항이 그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아프간이. 네,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갈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장괴한들의 총기 난사가 있었던 에비 게이트는 미국과 서방국이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를 거치는 곳이고요. 네, 네. 그리고 자폭 테러 공격을 받은 베런 호텔은 아프간 대피자들이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집결해서 묵던 대기소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죠.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이기로 치자면 IS가 가장 좀 그렇죠. 세다. 그 다음이 알카에다고 그 다음이 탈레반. 네. 우리는 탈레반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센 세력이 있었고 맞습니다. 또 탈레반은 불행히도 탈레반은 통제를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 폭탄 테러에 대해서 본인들은 공항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행히도 공항은 탈레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네네. 그래서 공항 인접 지역의 치안 책임은 미국인들에게 있고 우린 거기 없었다.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좀 떠넘기는 모습인데요. 네네. 좀 아이러니한 건 본인들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 정상적 정부를 자처했잖아요, 탈레반이. 그런데 카불 공항 근처 치안을 이제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제 네. 막상 테러가 발생하니까 미군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예, 최소 90여 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까지 사망했을 수도 있다. 바로 이틀 전에 또 우리 미라클 작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이은지 기자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이 오늘의 뉴스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윤희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무혐의 나면 당신도 정치 그만둬라라고 콕 찍어 지목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다전을 김남국입니다. 네, 콕 찍히셨어요. 윤희숙 의원한테. 저를 왜 콕 집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네. 네, 그 본인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을 때 타인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문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짓 선동을 했다. 마타도어를 흩뿌렸기 때문에 본인이 무혐의가 나오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거짓말한 것이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정치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악의적으로 거짓 선동한 게 없고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오히려 해명한 것이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께서 농사지을 땅으로 투기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황혼 귀농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동대문에 사는 아버지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고 또 그 81살의 아버지께서 약 3,290평의 농사 짓는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또 오늘 날짜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농기계도 들어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직접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고 굉장히 질어가지고 농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도 농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곳이다라고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네,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 해명을 한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김남국 의원님 전수조사 KDI 전수조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지금 이제 여러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KDI가 국책 연구 기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 이제 KDI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어떤 정보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관련 산업이나 사업에 국가의 어떤 예산이나 정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관련 주식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러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한 어떤 투기나 투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은 이와 관련돼서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 자신은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래서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타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자꾸 의혹을 부풀리냐. 이런 취지의 반론을 하셨어요. 의혹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81살의 아버지께서 귀농이 아니고 투자라는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죠. 예, 투자 목적의 어떤 땅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도 저는 법률가니까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81살의 아버지께서 이런 어떤 올인성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식이나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KDI에 직접 그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있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제3자나 아니면은 또 지인을 통해서 가깝게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앞에 저희들이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긴 했는데 공수처 수사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맞습니까? 이제 공수처가 이 수사를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공수처법상 그 재직 중에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예.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게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맞습니다. 2016년은 윤희숙 의원이 KDI 정책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엔. 네, 관련법을 보게 되면 지금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6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직 시의 범죄로 볼 수가 없어서 공수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거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려면 정말 대규모의 대대적인 어떤 철저한 어떤 수사가 필요한 건데 공수처의 규모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법적으로도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제대로 수사했을지 의문인 점도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할 만한 규모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공수처가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예, 하긴 공수처가 서울에 있는 일반 검찰청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작으니까요. 네, 자, 지금 뭐 네. 25명인데 12명밖에 또 안 뽑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라고 하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를 보자면 돈의 출처라는 게 하나 우리가 좀 그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윤희숙 의원이 통장 거래 내역, 뭐 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 쪽에서 또 언론에서 정보 누구한테 얻었냐, 돈의 출처 어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반론을 제기를 한 거, 다른 증거를 제출을 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돈의 출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장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이 문제의 핵심, 이 사건으로 이렇게 가게 된 첫 번째 핵심은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마치 내가 돈을 내 돈 주고 샀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 돈으로 내 돈 내산했으면 상관없다. 윤희숙 의원 돈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정말 이게 투기 목적으로 샀느냐 안 샀느냐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어떤 대답에 있어서 국민에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은 이게 아버지가 귀농하려고 지금 농사를 토지를 샀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정보가 아닌 게 해명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희숙 의원은
여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잘못된 거짓된 해명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법적 위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과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미공개 정보에 의한 것이면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파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돈의 출처와 정보의 출처와 돈의 흐름 이거는 부차적인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윤 의원님은 오늘도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김남국 의원 콕 찍어가지고 몇몇 분들 하라고. 왜 이렇게 윤희숙 의원 화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아버지께서 예. 이게 81살이시더라고요. 근데 81살의 아버지께서 서울에 거주, 저기를 할 때, 서울에 거주 구매를 할 때 81살이시고 36년생이니까 지금은 연세가 더 드셨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나이 때에 축구장 뭐 대여섯 개의 면적을 농사를 짓는다는 게 하나 반인가요? 네네네. 약 3,290평 정도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평수에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 중에 저를 한 명 거론했기 때문에 네. 저는 관역 중 아주 약한 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말꼬리가 좀 흐릿해지십니다. 저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걸고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 저 큰 인물이 되리라 믿고 있는 김남국 의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자,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지금 뭐 다 듣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 들었습니다. 네네네. 두 차례에 걸쳐서 윤희숙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전에는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을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또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기자회견 소명이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게 뭐 저 자신을 발가벗겨서 조사받겠다. 그리고 저 자신을 고발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네. 공수처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수사기관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까지 하셨고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윤희숙 의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극단적으로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는 예. 고위공직자들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곳이라 윤희숙 의원이 2016년 윤희숙 의원 아버님이 2016년에 세종시 땅 살 때는 KDI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백브리핑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꼭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합수본이 됐든 어디 국가기관이 됐든 수사를 의뢰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예, 굳이 공수처를 왜 거론하셨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사 의뢰라는데 본인을 수사 의뢰하는 거는 법률상 용어로는 자수잖아요. 자수하시겠다 이런. 본인 자신을 고발하시겠다라는. 예. 그리고 또 뭐 김남국 의원 앞에서 인터뷰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뉴스공장 김어준 뭐 이런 분들 대여섯 사람을 거론하시면서 내가 무혐의 나면 당신들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 네네. 전 반대로 되먹고 싶거든요. 네네. 반대로 되먹고 싶은데 땅을 산 분은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 아버지이고 네. 여기에 윤희숙 의원 자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심 말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윤희숙 의원을 범죄자인 마냥 몰아갔는지 되묻고 싶거든요. 네. 며칠 전 조민 씨 조국 전 장관 따님이죠. 네네.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죄 추정 원칙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퇴쇼라면서 윤희숙 의원을 마치 범죄자인 양 보는 좀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이것조차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 남는 분이 한준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퇴쇼라고 하시면서 윤희숙 의원은 위선이다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국회의원 직을 거시겠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저는 수사 결과 정말 뭐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저는 한준호 의원님 말씀에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논거는 뭐였냐면 윤희숙 의원이 농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12명의 명단을 넘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법률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서 불거진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몰랐죠. 전달받은 그 권익위 조사 결과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 위반이랑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은 연자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계가족에 대한 다 냈잖아요. 정보 예.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예. 예,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물론 아들 그 자녀에 대한 문제는 좀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독립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20여 년 동안 뭐 이 실체를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것까지 좀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권익위 검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부모님 양이원여 의원 같은 경우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의 농지법 위반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어쨌든 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양해가 다 되는 영역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산을 증식했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양이원여 의원은 내부자 뭐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이원영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윤희숙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라면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은 그 사적 정보를 그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재산을 증식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판단의 여부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공개 정보, 공적 정보를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금의 출처, 이 돈이 그렇죠. 진짜 아버지 내돈 내산 하신 거냐. 예. 이게 하나 중요할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아버님이 그 땅을 산 거는 황혼 귀농을 위한 것이다라고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근데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쭉 확인된 걸 보면 황혼 귀농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농사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라는 취지로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익위원회를 매우 강하게 비판을 윤희숙 의원이 최초에 사퇴 기자회견할 때 했잖아요. 야당 의원 흠집내기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의원님이 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어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윤 의원이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물론 윤 의원님의 주장만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윤희숙 의원 본인 역시 투기로 비춰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셨고요. 네네. 본인을 수사 당국에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원래 하던 그 합수부에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윤 의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까지 한다고 하셨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직서 처리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검증을 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투기가 밝혀진 의원들 윤 의원이 하신 조치에 10분의 1도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네네.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셔야지 저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검증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변호사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TBS가 이미 편향화되어 있다고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을 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저는 그 권익위 조사 결과 좀 부실했지만 저희가 뭐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에서에도 의혹이 있다라고 검토 의견이 온 것이지 뭐 위반을 했다 안 했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익위의 검토 의견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실 여부가? 예, 그거는 수사 결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저희가 뭐 수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다라고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취자 예. 그 권익위 검토 그 보고서도 혹시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네네 농지법 네, 위반 부분하고 예. 예, 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검토 의견으로 권익위가 네네. 그렇다 안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저희 지도부가 법률적인 수사를 하거나 하는 집단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대선 주자들까지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예. 제안하는 분들 계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이시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대선 주자들이 뭐 네. 명명백백하게 검증을 받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에 어떤 흠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께서 국민 앞에 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려 기대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궁금해하시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 의혹들은 모두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의혹이 검증받아야 된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 의원님 오늘 윤희숙 의원님 나 사퇴한다, 방 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예. 자, 이게 뭐 본회의까지 의결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민의힘 만약 의원직 사퇴안이 올라가면 당론은 어떻습니까? 당론이요? 아니, 예. 뭐 저희가 당론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뭐 본인께서 사퇴가 혹시 안 되면 네. 아까 그 기자회견장에서 세비를 반납하고 또 네. 계속 요구하겠다고 하시니까 진정성만큼은 국민들께서 믿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174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104석이죠. 104석이니까 뭐 어느 쪽이든 과반이 되려면 어느 쪽이든 그 당론이 있어야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즌입니다.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매일. 네. 금요일 날 그래서 모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온 것을 총 정리해서 모아서 한 주간의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해보고 각 여론조사의 특성도 아울러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장 개업 네. 진행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압축적으로 우리 짧게 해야 됩니다. 뒤에 오늘 이날치 씨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이번 주 국정평가 정당 지지율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3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3일, 24일 이번 주 월화였죠. 월화 조사한 전국 2015명 대상으로 한 조사. 네. 그리고 어저께 발표됐던 NBS 전국 1,004명.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전국 1,000명.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ARS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MBS 갤럽은 전화 면접 캐티라고 하죠. 했습니다. MBS 한국갤럽은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였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네. 먼저 오늘 그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말씀드렸는데 국정평가는 긍정평가가 38, 부정 54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1, 국힘 30, 무당층 26. 갤럽은 소수점이 없습니다. 네. 갤럽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이 뭐냐면은 이른바 국정평가 여당, 40 밑으로 내려왔다. 여당, 예. 일야, 예. 트리플 다운. 아, 트리플 다운. 예. 모두가 이렇게 보통 국정평가와 민주당은 동조화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방향을 같이 움직이는데 예. 이제 일야 국민의힘까지 같이 이제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다. 뭔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짜증난다 그렇죠. 이런 이를테면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트리플 그러면? 다운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정치 불신, 그러니까요. 혐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트리플 다운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트리플 업도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양 진영이 똘똘 뭉치고 달아오르는 국면. 네네. 그 국면에서는 이렇게 트리플 업을 보이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
심상찮게 가는데 네. 지금 국회라든지 뭐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갤럽 지표로 나타났고요. 사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던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트리플 다운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동산 얘기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여든 야든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값이 올랐다거나 또는 누군가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염증을 느끼고 부동층으로 많이 빠져버려 나가버리죠. 네, 둘 다 싫어 이렇게. 갤럽 조사 그렇고요. 또 그 리얼미터하고 MBS 조사도 MBS는 국정평가가 긍정 42, 부정 50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정당 지도가 민주당 30, 국힘 27, 국민의당 4, 대도의보 32.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정당 지지도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0, 네. 오차범위는 국힘이 27, 30 이렇게 서로 이제 오차범위는 물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국정평가는 40 초반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리얼미터까지 여기는 MBS하고 갤럽은 어쨌든 전화 면접 조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리얼미터는 ARS 리얼미터 자동응답 전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앞으로 좀 특징 있는 네네. 뭐 킬러 컨텐츠까지는 아니지만 이 신장식의 신장기업 이 코너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디어에 대한 이해, 예. 교육, 그 이제 표현 방법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코너에서 리서치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 코너는 짧지만은 그런 개념이나 이론 아, 네, 이런 좋습니다. 것들을 예. 한 꼭지 쉽게라도 하면 네.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리서치가 쏟아지는데 하루 평균 1.5개 꼴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 쏟아지는 리서치에서 옥석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흐름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공부할 자세로 각을 잡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리얼미터 말씀 좀 리얼미터 해주시죠. 조사에서는 예. 그 리얼미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소속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표본 사이즈가 큽니다. 보통은 다른 곳은 1,000명 하는데 저희는 2,000명 혹은 2,500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500명씩 해서 누적시키는 거죠. 그 정례 조사는 그렇고요. 네네. 오마이뉴스 조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 1,000명, 화요일 1,000명, 해서 2,000명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2,500명 많이 나간 했네요. 조사는 정례 조사고 네네네. 오마이뉴스 조사는 자, 자랑 2,000명 그만하시고 나가거든요. 빨리 좀 숫자 좀 알려주세요. 이게 자르고 돌아오니까 순간 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후보별 그 지지율 적합도를 볼 텐데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이재명 31.7, 이낙연 21.7, 민주당 말씀드리고요. 예. 박용진 7.1 나왔고요.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28.6, 홍준표 20.2, 오. 유승민 11.4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뭐죠? 그 가상 대결은 이제 MBS하고 오마이뉴스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가상 대결 먼저 윤석열, 이재명.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42.5, 이재명 36.3. 네. MBS에서는 이재명 40, 윤석열 34 나왔고요. 네네.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윤석열, 이낙연을 붙여봤어요. 네. 여기서는 윤석열 43.1, 이낙연 32.3.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의미 있게 이기네요. 예비 후보가 앞서고요. 그리고 이제 MBS에서는 이낙연 32, 윤석열 34, 2% 차이로 붙어 있는 그런 결과는 정리하자면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낙연 후보 대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리서치 리터러시 네. 우리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한 리서치 리터러시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ARS 자동응답 전화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그 당시에 그 특정한 정세적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분들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분들이 응답에 많이 응하기 때문에 지지의 강도가 강한 집단에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더 높게 지지율이 잡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다 설명하니까 저는 뭐 yes, no만 답해야 될 처지 같은데요. 아 진짜? 쉽게 말하면 이제 ARS 같은 경우는 기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그 일일이 기다리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네네. 청, 쉽게 말해서 정치 고관여청이 많이 표집됩니다. 그렇죠. 정치 고관여청이 많이 표집되고 또 거꾸로 솔직하게 자기 응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응답층이 전화 면접 대비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작아요. 예. 근데 거꾸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직접 거. 이제 물어다 네. 보니까 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을 네. 쉽게 해서 샤이 팩터라 그러거든요. 아. 샤이 요인, 뭐 샤이 진보다, 샤이 이펙트. 샤이 팩터, 샤이 요인. 예, 이제 팩터. 우리 예. 시청자들은 그 정도 영어는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샤이 요인이 많이 작동합니다. 흔히 이제 네. 뭐 샤이 진보 혹은 샤이 보수 뭐 네네네. 이렇게 하고 또 전화 면접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묻다 보니까 좀 풍부한 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하게 활성화된 고관여층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층이 훨씬 더 고관여층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 민감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참 뭐 탄핵하고 뭐 이런 국면에서는 소위 민주당이나 진보 개혁층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져 갖고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리얼미터가 이렇게 이런저런 욕을 들어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20%대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계속 갑니까? 이번 주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하고 뭐 홍준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20 찍었는데요. 근데 홍준표 의원 본인은 그렇게 말씀드리죠. 확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역선택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게 반반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 반반이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보면 이럴 땐 신입생 두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최재형, 네네. 또 재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유승민. 그 재수생 두 분이 나란히 이제 그 10% 중반에서 연이어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에서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느 정도 좀 나와요. 나름대로 그분이 지난 대선 완주도 하셨고 나름 캐릭터가 있으신 분인데 네네. 하지만 민주당 진보층에서의 지지가 그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속성 여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반반이랍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무야홍 하시면서 굉장히 업돼 계셨던데 우리 배철우 의원님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 리터러시 교사 배철우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인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현종은 필경 우리는 그 방문객을 환대해야 한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방문객 391명을 환한 미소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우리 강아지 잘 가, 사랑해, 할미는 괜찮아, 아빠 엄마 손 꼭 잡고 가, 언제나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할미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카불에 남은 다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환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진정한 환대는 언제나 다가올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특별 기여자들은 도착했지만 아직 난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테러와 공포 속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언제나 다가올 환대라는 말을 되새겨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스튜디오 속 법정, 사건에 숨어있는 진실과 핵심을 추리해 따라가보는 시간, 신장개업 김앤장, 김준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진정한 환대는 다가올 환대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꼭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코너명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어떤 상표권 위반이나 뭐 이런 게 혹시 되진 않을까?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다가 네. 신장개업 김현장으로.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없죠. 예, 저도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 땡땡 사무소 김현장 하려다가 신장개업 김현장. 예, 오늘 좀 빠르게 해서 한 2가지 정도 이슈를 다뤄보고 싶은데 다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 장모 사건 오늘 항소심 시작을 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항소심 쟁점 어떤 게 될까요? 일단 1심 판결은 나온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그 금액은 한 23억 원, 구체적으로는 한 2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의료기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이 영리법인, 병원 등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 불법으로 이 병원을 세우고 경영에도 관여했고 또 이 요양급여도 수령했다라는 것이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형 선고가 됐고 어제 항소심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자냐, 돈 빌려줬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사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사무장들, 소위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과 공범이냐 여부가 네, 맞습니다.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 네. 근데 오늘 보니까 2심 재판부에서 공범 여부에 대해서 1심 판단 불명확. 네. 이게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었죠. 맞습니다. 그 쟁점 정리를 하는데 1심 판단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 보지는 않고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예단할 수밖에 없지만 네. 조금 뇌피셜을 예단할 수밖에 네. 없지만. 그러니까 뇌피셜을 조금 돌릴 수밖에 없지만 네네. 의료법 위반 문제를 가지고 좀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순 씨가 최은순 씨의 은자를 따가지고 또 다른 한 분에 따가지고 승은 의료재단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은 의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아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죠. 대신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목적이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재단법인이 실제로 외피는 재단법인인데 각자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이게 실제로 재단법인의 외피를 쓴 사무장 병원이다. 즉 이제 소위 사무장 병원, 뭐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변호사 아닌 자가 차렸다. 의사 아닌 자가 차렸을 경우에 이제 다른 실세 주인이 있는 경우를 이제 그렇게 통칭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고령의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의 명의를 대여해서 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방식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니면 전주만 되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된 의사가 이제 대표인 것처럼 해가지고 작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재단을 만든 경우에는 재단의 외피를 쓰는 건데 이 재단이 그럼 실제로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됐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뭐 부당하게 편취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재판부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이상한 것은 다른 동업자들이 어차피 이미 3명이나 처벌을 받았단 사무장병원이라고 예. 그쵸? 인정이 됐죠. 인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최은순 씨 1심에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크게 안 다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그 서류상으로는 그 부분이 이 재판에서는 좀 명료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자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네. 근데 이 부분은 공범으로 기소됐던 분들이 사무장 병원이다라고 맞습니다. 인정이 돼서 이미
처벌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범이 한 명은 징역 4년 받았고 2명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라는 선행 판결의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도 아마 무게중심은 그 뒤에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인데 피고인이 어느 정도 경영에 관여를 했느냐 네네. 이 부분에 더 중심을 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쟁점은 사실 여기에 그 최 씨의 돈이 들어간 건 맞아요. 네. 쟁점은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인데 그렇죠. 단순히 빌려준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까지 상응하게 받기로 했다면 그건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을 때 근거로 채택했던 근거. 사실관계들은 일단 최 씨의 사위 유모 씨가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네, 여기는 근무를 사위 했습니다. 윤석열 씨 말고 다른 사위입니다. 다른 사위 유모 씨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관여하고 뭐 면접까지 봤다라는 네.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이사장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등재까지 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쪽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게 돈을 받기 위한 담보조로 이런 조치들을 했던 것이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곧 요양병원의 경영에 관여했다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는 뭐 김준우 변호사님이 뭐 사실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답정너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뭐 이제 그 변호인들 쪽의 입장에서는 뭐 무슨 이사회 의사록도 뭐 위조가 됐다는 게 뭐 하나 있다는 것 같이 주장을 하고 몇 가지 반박 증거를 좀 내고 있나 봐요. 아마 네. 이제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각각 제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더 설득력 있고 우세와 우월적으로 이제 판단할 거냐 경향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나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사실 또 많은 물론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은 예외입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은 사실 항소심도 금방 끝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들었다 놓는 표현을 들었다 놨던 표현을 쓰니까. 예.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 쉽게 가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레토릭 수사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갖고 계시는. 그냥 그러기보다는 이제 약간 주목받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재판부가 네. 조금 그렇구나. 주목받지 않는 사건만 하다가 조금 예. 약간 사회적으로 의미 부여가 많이 되는 사건을 하게 되면서 네네. 열심히 하겠다라는 파이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저도 그런 바람을 같이 전합니다. 답정너가 아니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은 재판부가 이렇게 약간 예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발언을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게 좀 이례적인 언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네. 사실 의문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성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재판부가 명할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원심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건 그렇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최소한 항소심 재판부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변호인 측으로서는 이 발언을 듣고 상당히 고무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재판부가 그래도 우리 쪽으로 다소 기울었구나. 원심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도 그렇죠. 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다소 이례적으로 소위 말하는 밑자락을 깔았을까? 예. 누구 손을 들어주려고 했을까? 1심의 증거조사와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증거조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가 좀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보석 심리도 같이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최 씨 측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고령임을 이유로 이제 보석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필요적 보석 사유,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대부분 그렇지만 구속이든 보석이든 핵심은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중에서
지금 이제 2020년대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도주 우려는 어지간해서는 사실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죠. 완전 잠수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은순 씨처럼 이렇게 고령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이전에 언론 보도에서 나오기를 각종 자신과 관련된 연루된 혐의와 관련해서 좀 돈을 주고 뭔가 무마하려든다든가 이런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좀 보석을 허가해 주는 데 있어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이게 좀 간단하게 바로 내주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는데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 장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석 기일을 잡아서 해보면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아, 재판부가 상당히 좀 꺼려하는구나. 보석으로 맞아요. 풀어주기를. 그래서 맞아요. 사실상 무죄를 받는 사건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거의 직전에 내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또 보석 결론은 언제까지 딱 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도 사실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많고 사실상 뭐 기소까지 된 게 뭐 무혐의를 받고 뭐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가 했던 거는 무혐의 받지는 않고 어쨌든 기소는 안 되고 사실상 면책되었다가 기소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맥락이 없는 사건이 아닌데 이걸 선뜻 고령이라는 이유에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또 재판부를 향한 어떤 여론의 인식 이런 부분도 분명히 법원이 신경을 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보석을 인용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1대 49, 저쪽은 50대 50. 제가 훨씬 비겁하네요. 예, 전반적으로 오늘 기조가 좀 비겁함 쪽에 가 계신 거 아닌가. 네, 제가 그것이 특기입니다. 예, 아니 이게 원래 보석은 보석을 네.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럼요.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고 저도 며칠 전에도 분명히 이거 집행유예로 나올 만한 사안이고 다른 분들 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보석을 안 해줄 이유가 없지만 선고할 때까지 안 하다가 자 보석은 기각합니다.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 심리를 이렇게 잘 안 풀어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게 뭐 오늘 울먹이시고 고령에 허약해 구치소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74세신가요 지금 이분이 74세. 네. 뭐 어떤 분은 뭐 80세 3,300평 농사를 짓겠다 하신 분도 계셔서 요즘 건강이 나이와 꼭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한 가지 이슈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답답한데요. 그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숨진 20대 여성이 그 어머니가 여성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의 얼굴 사건 당일 CCTV 모두 다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저도 거예요. 놀랐습니다. 놀라셨죠. 예. 그리고 논란도 상당히 크게 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유가족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나이, 이름, 얼굴 다 공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난달 25일 날 있었던 겁니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복도에서 한 여성이 이게 남자친구로 보이는 실제로 남자친구였죠. 상대방과 다소 처음에 몸싸움 비슷하게 하다가 일방적으로 벽 쪽으로 맞기 시작하고 그 뒤에 나오는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여성분이 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피 투성이가 좀 됐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119에 신고를 하는데 너무 술에 취해서 뭐 옮기던 과정 중에 머리를 부딪혔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거짓인 신고를 했고 어쨌든 이 여성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은 이렇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면 이것은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하나는 사실 뭐 상해치사냐 그러니까 상해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로 때리다가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은 사람을 처음부터 죽일 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할 의사가 있었느냐 미필적으로라도 그냥 뭐 죽어도 하는 수 없다 이런 정도라도 그런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항상 그 검찰에서 기소할 때 피해자 측에서는 항상
살인죄로 기소하길 원하고 그렇죠. 실무에서는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갈리는 경우에 물론 이제 여론이 들끓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살인죄를 이제 그 주의적 청구로 하고 이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상해치사를 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상호 모순되는 그 서면을 검사 입장에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네. 살인의 고의로 인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뭔가 흉기를 휴대하여 뭔가 상해를 시도했다든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건데 그냥 뭐랄까요 그 아무 특별한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뭐 상해 행위가 시작된 경우에 살인을 이룰 줄은 나는 몰랐다. 정말 화가 났지만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사실 입증할 방법이 뭔가 나 오늘 뭐 누구를 죽이러 갈 거야 이렇게 뭐 어디 문자를 보냈거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좀 요령부득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쪽 변호인이 무슨 얘기 할지는 뻔할 것 같아요. 먼저 맞았고 우발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네. 때렸던 것이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할 것 네. 같아요. 아마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폭행을 시작된 건 아니고 뭐 상대방과 몸싸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내지는 우발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아마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여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손상된 그 부위들 지금 네네. 언론 보도를 보면 위장 출혈도 있었고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등이 있었다는 게 지금 유족 측의 주장인데 폭행이 굉장히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장기간 구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고 그럼 그 장기간 동안 상대방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사망에 이를 것을 과연 몰랐다고 함부로 진단할 수 있겠는가의 네.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고 훼손된 장기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체격 차이 같은 것도 판례를 보면 나오죠. 예,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난다거나 하면은 더 상대방이 크게 이제 다칠 수 있다는 거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가해자 측에서는 인지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뭐 형법에 짧게 줄여주세요. 형법에 네. 보면 사실 상해치사죄도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고를 할 때 상해치사로 의율되느냐 살인에 따라 의율되느냐 다르기 때문에 판사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형량을 좀 높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도를 해요. 뭘 의도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다 그냥 폭력입니다. 폭력 내지는 상해치사 사건이지 그 앞에 데이트를 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하나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장개혁 김앤장, 김진호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게 일주일 보내셨죠. 우리 지쳐있을 신장식의 신장개혁 단골 손님들께 문화 한 그릇, 예술 한 그릇 가득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문화 미식회 첫 번째 손님은요. 저희 신장식의 신장개혁 개업 축하 공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얼터너티브 팝밴드 조선 팝밴드 이날치 밴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날치 밴드의 음악을 사용한 한국관광공사의 캠페인 영상 누적 조회수가 무려 6억 뷰입니다. 정말 6,000뷰 올리기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6억 뷰. 예. 지금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인다는 마성의 노래. 범 내려온다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건한 그놈 말고 줄무늬인지 전박인지 야생 누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 있거늘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로육로 수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호자가 되었겠다.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는디.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두해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차르르르 주홍이며 흘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껐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내려온다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로 사람의 내려온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르 초림장 얼리고 잘 앞에 가온 뚝성 앵앵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않듯 자가 깜짝 놀래 몸을 치고 차라리 엎쳤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볼로 한천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이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을 도구로 엄동 사람의 새겨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 주장 얼리고 잘 앞에 우뚝서 앵앵 하는 소리 단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않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을 도로 사람의 생각은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주홍임장 흘리고 잘 앞에 나온 뚝성 앵앵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않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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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브라보.
야, 땀납니다. 덥네요. 우리 톰과 제림님, 와, 이 날씨 닷. 딸기 새우깡님, 초사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춤추고 있어요. 이 사운드 현실임? 1079님, 꽃마리님, 와우, 최고예요. 범 내려온다. 어흥, 덩실덩실. 우리 여기 교통방송 TBS 바로 옆에 매봉산이 있는데요. 매봉산에 옛날에 범이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안일이와 함께 범 내려온다 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박수를 치려니까 그런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름 성덕, 특히 우리 장윤 선생님 어부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팬심을 조금 발휘를 해보면 싱싱 때부터 이게 국악 박자하고 록 박자를 엮어가지고 이거를 얼터너티브 팝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그게 돼요? 국악 박자랑 록 박자는 4분의 4박자, 보통 4박자인데 국악은 되게 뭐 10박자도 있고 12박자도 있고 뭐 8박자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한 소리가 유달리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만납니까? 난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음악 전문 방송은 아니지만 국악 박자와 록 박자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나. 처음에는 다들 적응 못하고 많이 어려워들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몸에 다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아서 그냥 척척척. 알아서 척척. 그러니까 3박자, 4박자 그러면 12박자에 한 번씩 만나시나요? 그러니까 만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네. 만나고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헤어졌다. 근데 그거를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지금은 몸에 다 익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하지 않게 그게 잘 들리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서로 다른 장르를 하나로 해가지고 쉽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저는 너무너무 그 부분에 저는 장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싱싱 때부터. 뭐 많이들 이런 식으로 뭐 전통음악과 요즘 음악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겸손까지. 근데 유난히 그 경계 없이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영화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전에 싱싱, 어부 뭐 이렇게 제가 좋아했던 이렇게 쭉 개본데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할 때 보고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 미국의 NPR이라고 하는 라디오에서 조그만 콘서트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싱싱이 우리 장영규 선생님 베이스 이철이도 같이 맞아요. 드럼 두 분. 저는 이철이 선생님 나이 듣고 이럴 수가 있나? 연주를 듣고 이럴 수가 있나 하셔야죠. 연주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때 충분히 듣고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우리 이철이 선생님이 저랑 거의 동년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래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팬심을 좀 발휘를 하느라고 우리 보컬 누가 뭐래도 또 우리 범 내려온다의 또 주역은 또 우리 보컬들이신데 한 분 한 분 제일 네, 안녕하세요. 보컬의 이나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의 권송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안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신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희호 선생님은 성함을 저는 그냥 되게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던데. 그렇죠. 사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저 혼자 예라고 손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뜻이었어요? 예로를 얘기해요. 저 혼자 그러고 있는데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여튼 우리 6분. 오늘은 한 분 페이스 박준철 씨가 같이 반갑습니다. 굉장히 포스 있게 인사해주셨어요. 뭐 이 얘기 잠깐 돌아와서 제 너무 초반에 팬심을 발휘해가지고 한국 관광공사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도 인천편 끝으로 해서 다 이제 끝났잖아요. 6편인가요? 몇 편이었죠? 7편인가요? 인천까지 하면 7편. 인천까지. 그 전에 6편까지만 제가 봐가지고 인천편을 못 봤네요. 인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천편 챙겨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7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애정이 간다. 아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건가? 특징이 있다. 이거 뭐 사실 사람들이 서울 편 제일 많이 보긴 했는데 어느 게 제일 그 재밌었다? 재미라기보다는 제일 충격적으로 처음에 원래 하고 느꼈던 게 부산 편이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부산 편을 처음 봤을 때 그 막 저희 막 토미 오징어 막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영상이랑 부산 풍경이랑 여기가 진짜 부산인가 싶을 만큼 너무 약간 생소하면서 아름답고 근데 분명히 봤던 데고 뭐 저희 음악하고도 되게 그러니까 톤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합이 정말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이날치, 그다음에 그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앰비규어스 컴퍼니까지 춤춰주셨던 분들까지 와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왔지 하는 생각이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는 국내에서 국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진출형이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게 올라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전체 합쳐서 한 6억 부 나왔으면 혹시 관광공사에서 따로 뭐 좀 챙겨주시는가요? 없었던 걸로. 전혀 없었던 걸로. 사실 저희는 네네. 거기에 이렇게 직접 출연한 게 2편밖에 없고 네. 모든 걸 거진 앰비겨스가 다 한 거여서 음악만 사용한 거고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크게 뭐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도 못 하고 시작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누가 저기 그 매니저인지 모르겠는데 런닝 개런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왕의 남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왕의 남자. 그게 원래 연극이 원작이거든요. 그 원작자가 제가 아주 잘하는 형님인데 이분이 야 이게 무슨 동성애 코드가 이렇게 많은 게 영화가 된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그래서 현찰로 얼마를 받고 매절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근데 나중에 왜 이걸 런닝 개런티로 안 했나. 앞으로 이날치는 런닝 개런티 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 여보나리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 OST도 발표하셨고 6월달에는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하셨고 7월달에는 울산에서 단독 콘서트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물은 들어왔는데 노를 못 젓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지금? 공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새? 공연이 없어요. 못하고 그 전에는 그래도 막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간간히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진짜 없고 그나마 그 전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촬영으로 이제 많이 공연을 대신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저희가 이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 다른 팀은 정말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좋게 이런 때 뭐 공연을 많이 못하더라도 촬영과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다니긴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쨌든 팀의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긍정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고 있어서 예. 막내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야, 자리가 좋다. 가장 누가 봐도 두 분 사이에 계시니까 누가 봐도 막내 두 분 사이에 계시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두 분이 계실 때는 저 진짜 막내 말고 다른 분이 중간에 앉아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입니까? 다른 분들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공연을 대신 이제 촬영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으니까 이제 관객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촬영으로라도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는 못 젓고 있다. 겨우 그냥 배를 띄워놓은 정도. 그것도 배도 못 띄운 사람들, 노 부러지는 사람들 많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배가 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그렇습니다.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자영업자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날치가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극복되고 또 공연장에 제일 방역 잘 돼 있는데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코로나 발병된 경우 없거든요. 작은 공연이라도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행복감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 건데요. 우리 이날치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50원의 유료 문자, 샵 우물정,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BS 앱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날치 멤버들에게 말씀도 전달해 드리고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주님 무한 박수.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게 한답니다. 라일락 와 넋을 읽고 봤어요. 하트 최고예요. 날림이 이날치 사춘쯤 됐나 봐요. 날림이 이날치다 반가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다음 라이브 노래는요. 여보나리. 예, 여보나리 올 2월달에 발표한 지난 2월달에 발표한 곡입니다. 자 여보나리 같이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항상 핫발은 멋진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요의 장안 충성 주정 사직을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핫발은 멋진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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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탈주부 부인 말을 듣고 썩은 데여 나오느니 고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중천 눈살이 꽃꽃 어정 나오더니만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파왕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떠서 밭좋은 흔히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말이 청산 가신다니.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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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탈주부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기는 가도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그려. 무엇을 그딴지 못 잊어요. 항상 멋진 조석 통배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도전 사직을 못 잊어요. 교중과 젊은 아내 절사를 못 잊어요. 말으러 말으러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건너 변사는 일반 남팽이란 놈이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 것이 금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힘이 나고 내 몸에 드는 무슨 내가 나니 자기는 뭐 여러분 가노소. 항상 핫발은 멋진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성 주정 사직을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핫발은 멋진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핫발 멋진 조석 나를 허무나리 군신유의 장안 충성 도전 사직을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항상 핫발은 멋진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교주 젊은 아내 절행 지사를 못 잊어요. 말이요. 아이고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뭘 이렇게 못 잊는다는 건지. 예, 미숙 카타리나님 노래가 재미있고 좋아요. 우리 1234님 작년에 뉴공에 출연했을 때 헐 이 팀은 찐이다 뜨겠다 했는데 정말 잘 돼서 축하드립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이날치 화이팅입니다. 전직 버스 기사. 9777님은 저는 이날치가 처음 TV에서 출연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는 이날치가 뜨기 전이었는데 역시 인생 한방 화이팅. 톰과 제리 여보나리도 너무 좋은 곡이죠. 귀호강 중. 예. 다 보면 자기가 다 업어서 키웠다라는. 뜨기 전에 내가 보고 내 찐 될 줄 알았어. 뭐 많은 분들이 업어 키웠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김호준 씨도 그렇더라고요. 이 업어 키울만 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원래 기본 실력이 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죠. 업어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254님 비가 많이 와서 노점 과일 안 팔려서 속상한데 노래 들으니 속이 풀리네요. 날림이 아따 신명난다. 막걸리 한 잔 받아와라.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가을에는 또 어떤 공연이 이제 여름 다 지나갔는데 가을에는 어떻게 공연 계획 갖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도 계속 공연이 있긴 한데 네네. 다 촬영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사단계여서 계속 촬영. 페스티벌들이 있는데 다 페스티벌들이 촬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워낙 촬영으로도 잘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관객 한 명 놓고도 이렇게 멋진 곡을 해주시지만 실은 근데 공연장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그럼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 필이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물병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송이 씨가. 아 그래요? 네, 저희 꿈이 약간 아직 그게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네. 지금 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네. 장 선생님 해보셨잖아요. 물 뿌리고. 저는 물은 뿌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시죠. 뿌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그렇구나. 자, 그래도 지금 라디오로 수만 명이 시청하고 계시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공연 계획은 아직 펜타포트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그것도 기억하는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예. 오프라인 기획으로 되다가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서 네. 저희도 사실 언제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야, 이 유튜브 조회수로 인기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 런닝 개런티를 안 하셔가지고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조회수로 인기를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물 뿌리는 게 꿈이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 이렇게 실감 광고도 막 들어와서 광고도 찍고 네네. 정말 그래도 많이 유명해졌구나 하지만 그 공연장에서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약간 그런 한계라든지 더 좀 목마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유명한 거 맞아. 물 뿌리고 싶은데. 잠시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교통방송이거든요. 네. 정보센터 다녀왔습니다. 수군가 수록곡들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진한 러브 스토리인 춘향가도 있고 슬픈 얘기인 심청가도 있는데 심청가가 심청가도 있는데 수군가를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가 처음 모인 게 드라곤 킹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모였었거든요. 용왕.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현균 선생님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극단 여행자의 양정홍 연출님 그렇게 이제 처음에 모여서 먼저 이제 수군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수군가를 하게 된 건데 그냥 했으니까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또 수군가가 워낙에 또 발랄하고 재미있고 또 저희가 좀 춤추고 그런 흥겨운 음악을 해보려고 하니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수군가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이 되면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소리 5마장 중에서 거의 판타지물? 조선 판타지. 그런 거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그 즐겁게 댄스를 할 수 있는 노래로 하기에 좋았던 노래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군가는 했고 나머지 5마당 중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건 따로 없으세요? 네. 네. 아, 그건 없으시다. 아유, 굉장히 마가 뜨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앨범 작업, 이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앨범 작업 하실 준비가 좀 돼 있으신가요? 계획이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특별히 진행된 건 아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물 뿌리기 전까지는 앨범 작업 안 하실려나 봐요. 관객들 만나서. 예. 그냥 좀 저희가 이제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보자. 예. 여기까지 이제 합의가 됐고. 새로 이야기를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네. 창작 판소리라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기존에 있는 5바탕들이 이야기가 뭐 네네. 지금에 연결하자면 연결되기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네네.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밴드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판소리로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막막한 문제 의식은 굉장히 동의가 금방 그래. 네. 옛날 얘기만 할 수 없지. 우리가 우리 동시대인과 호흡해야 되지 않아. 예. 문제 의식은 좋은데 막막한 상황이 지금 막막하죠. 섭을 치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문제 의식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들과 함께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네. 생활형 판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생활형 판소리. 그리고 우리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구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집적된 결과물이 터져나온 시점을 만난 것 같다. 끊임없이 해온 이들에게 고맙다. 우리 안희호 씨께서 이런 멋진 말을 하셨는데 기억은 나세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고요. 예, 본인이 한 말이라는 게 기억은 나세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제가 했네요. 예. 근데 그냥 딱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작업이 되게 예전부터 쭉 있어 왔거든요. 네, 또 뭐 전통 음악이라는 게 지금 전통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아닌 언젠가의 무엇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게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 어떤 흐름 그리고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음악도 그냥 얘가 더 이상 효용이 없다면 없어졌겠죠. 네. 진작에 없어졌을 텐데 그리고 뭐 없어진 게 당연하겠죠 또. 그런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듣고 그걸 회자가 되고 한다는 거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어져 온 어떤 흐름 안에 저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장규님하고 이철희님께서 이전에 싱싱이랑 할 때는 보컬이 경기 잡가 경기민요 잡가 하는 쪽이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고 오방 밴드인가 이희문 씨만 이렇게 다시 밴드를 하시던데 그렇게 민요 잡가 이쪽이랑 하다가 판소리랑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다 판소리 소리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싱싱이 끝나고 싱싱은 뭐 뭔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화제가 되다가 바로 해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밴드를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사실 밴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우연치 않게 음악극을 하다 만나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뭐 재미있어서 밴드를 또 갑자기 또 약간 좀 이유가 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듣기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하다 보니까 뭐 원래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하세요? 밴드가 원래 그래요. 원래? 네, 밴드가 만들어지는 게 뭐 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밴드. 그래, 난 슈퍼 밴드를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수군가에서 또 나온 얘기네요.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닫고 따로 인사 안 드리고요. 지금 인사드리는 걸로 문 닫는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아직이요? 자 이날치 밴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솔바람님 노래가 매력 있어요. 윤태호님 단체 어깨춤 중독성 있어. 신장식님 이날치 행복해요. 하트 3개 이런 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날치 밴드의 별주부가 이날치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날치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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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일로 충성을 다하와 산에 올라 잡은 토끼 뱃속에 달린 간 안내고 보면 초목금수라도 비소할 일이요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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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획은 7종7급 제갈량의 제주안이거든 한방 나와 보낸 토끼를 어찌나 신구하니까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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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은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으로 구족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응제 처참 하늘에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은 배를 따보옵소서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아이놈 못들로마 왕정이 지중 같은 내가 어찌 기망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허리악장을 엉망을 살을 고비구에 망국에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언나이놈 백주부에 만일에 간이 아니 들었으면 온통 하나의 혼맥 나라 원규되어 법일요강 백년살기 하루도 못살 빼어 나의 소고만 조백과 나란 시골사 못살 시키리라 아나였다 배갈나라 아나였다 배갈나라 아나였다 배갈나라 쏙밖에는 들거도 땅에 배를 갈라 배구하라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백주부가 울며 여짜오대